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속을 읽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과학적 예측을 뒤엎은 20대 총선은 의회 권력의 교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잊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총선의 의미 그리고 전국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제 여러 선거 개표 결과 방송을 보면서 여야 각 당은 물론 국민들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되게 마련인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번 총선의 결과 16년 만에 이제 여대 야소가 됐는데 민심의 의미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이게요, 이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현재 좀 상당히 정치적 난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민심은 항상 여당을 쳐다봅니다. 근데 여당이 여기서 국회 심판론이라든지 야당 심판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대단히 그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이 친박에서의 그 내꽂기 공천, 그것이 이제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 우파들이 등을 돌린 거고, 둘째는 호남이 그 진보 진영에서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독립선언을 했다. 네. 그런데 또 굉장히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중도 우파가 한 20%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상당히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례대표 지지율이 더민주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한 20% 가운데에서 거의 뭐 10몇 % 이상의 국민의당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도 우파의 지지를 받고 거기다가 호남의 독립선언, 이것이 이번 선거의 총평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의 어떤 대별되는 요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국민의당이고, 또 하나는 총체적 정치적 난국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원장님은 이번 선거 어떻게 총평하고 계십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건 하여튼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드러내 보인 오만과 독선, 그리고 또 이 새누리당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하자면 집권 여당이 참패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선전한 것은, 그거는 한국 정치를 그동안에 주도해온 새누리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즉 두 당이 다 심판받은 겁니다. 두 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보다는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더 컸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이번에 됐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반사급부, 반대 급부를 받은 것이다. 그런 평가하시네요. 그렇죠. 국민의당도 반사 이익을 누린 겁니다. 결국에는 그 지지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러니까 야당도 이제 투쟁 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같이 그냥 반대만 계속하는 그런 야당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또 이제 다시 이제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17대 때 이제 탄핵 사태 때 그 열린우리당이 아주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다가 보니까 18대 총선에서 81석이라는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정말 좀 책임지는 책임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정당으로서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지금 뭐 이제 24시간도 아직 안 지났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제 직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습 체계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물러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땡겨진 거겠죠. 원래
그 지난 총선 기간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 물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도 보면 영국 노동당에서 지니까 바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은 빨리 그 후에 후계자가 나타나가지고 수습해 나가야지. 내가 만들었을 거 너 와서 이거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러난 건 잘한 거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습이 될 것이냐는 것은 그거는 당의 문제죠. 당의 문제다. 네, 네. 자,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오늘 좀 그 사퇴의 변을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네. 대담을 좀 진행해 볼까요? 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매손 회초리로 심판하셨고 저희는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저희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으로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데 원장님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과연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리더 지도자가 있느냐가 사실 새누리당의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예, 뭐 제가 봐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안영환 대변인 말씀이 다 그 새누리당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물론 물러나야 됩니다. 뭐 결과로서 이 참패했기 때문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지만 그 공천 과정에서도요 당 대표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뭐 공천관리위원장 다 대표가 임명한 거고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만 그렇게 하도록요 그대로 내버려 둔 것 자체가 대표로서 무능한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이른바 옥새 파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당 대표가 뭐 이제 도장을 가지고 뭐 어디 갔니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신문에 날 일입니다. 이게야말로 뉴스거리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가 얼마나 무능하고 말하자면 졸렬한지를 저는 말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김무성 대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나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 책임은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박근혜 대통령 백이 아니었으면 그걸 어떻게 그냥 용납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래서 또다시 말이죠.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저는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새누리당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이른바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새누리당도 살고 박근혜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 아까 안영환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이게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여당이 이겼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임덕을 피하겠다고 나한테는 레임덕이 없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 이제 레임덕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민주주의라는 순리를 따라가야죠. 민주주의의 순리를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상권 분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법안을 뭐 부결을 시켰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것이 국민의 뜻인 거로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정말 그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또 이런 결과가
이런 그 정치적 결과가 나온 거는 내 책임이다라는 통감을 하시고 이걸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민주주의 절차에 원칙에 따르면 따른,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네. 근데 원장님, 사실 지금 이제 절차를 따른다 하더라도 지금 여소야대 구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이 구조에서 절차를 따랐을 때 어떤 풀릴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근데 것으로 제가 조금요. 예, 절차 물론 절차를 따라야 되죠. 그 이전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사실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선거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손해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는 굉장히 정말 참 참담한 심정으로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괴가천선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잡힐 수 있는 없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부득이 지적하는데요. 아직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격상 전혀 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 뉴스 보니까 네. 청와대 그 정영국 대변인이 정영국 대변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그 자, 한번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예. 이런 논평이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려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하나만 한 말이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이 선거에 대해서요. 나의 정말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들이 준엄한 심판하는 데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하는 데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저런 식으로 논평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뭐 내일이나 모레쯤 이 선거와 관련해서 즉 새누리당의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 담화라도 저는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내 딴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내가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반성하고 이걸 또 수용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대통령이요. 딱 국민들한테 진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이분의 심판한 국민들이 오히려요. 야, 우리가 대통령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다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저는 확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장 원장님이 이제 나고 TV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항상 이제 저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말씀을 하신 거고 대통령이 겸허해진다는 건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순리를 따라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다면은 예. 반성하겠습니다. 뭐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에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안보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걸 해서 우리가 여야 없이 네. 국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칩시다라는 뭐 그런 식의 단합의 메시지,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그런 거를 보내시고 국민한테 뭐 호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본인은요, 예. 좀 억울한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요, 이거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설사 정말 억울하고, 야,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싶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심판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공직자는 네. 또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저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건요. 대통령 텃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반란이라고 송파에서 반란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예. 분당에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분당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대통령이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망실상복에 정말 39석을 얻었단 말이죠. 자민련, 15대 때의 자민련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자민련은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자민련은 김종필이라는 그
정말 그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김종필 씨가 정계에서 사라지면서 그것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국민의당, 특히 호남바람은 안철수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규모는 조금 작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호남에서 호남바람이 일어났을 겁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있었을 네, 그러니까 것이다. 이거를 안철수 의원이 이건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변인이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됐으면요.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난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제일 먼저 뭐 잘못된 선거제도 개편해야 된다. 지금 당선되고 호남에서 그렇게 해준 것에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저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저는 만약에 국민의당이 저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만약에 저것이 국민의당의 태도라면은 국민의당 희망 없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의 민심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호남이 정치 세력화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끌고 나갈 생각해야지. 이 선거제도가 불공평해서 우리가 80석은 돼야 되는데 40석도 못했다. 그런 불평을 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 접근법을 다시 해야 된다. 너무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주 참 분석이 정확하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자꾸만 비판적으로 호남당 아니냐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예.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오히려 지적을 한다면 두 당이 하니까 사원박질만 하니까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사원박질만 한다. 저는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요 야당이요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야당이 싸워야죠. 싸워야 된다. 예,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할 옳은 정책을 못 내놓는 것이 문제고 또 야당이 정부가 내놓더라도 옳으면 따라가야 되지 옳든 그러든 반대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문제지 싸움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캐스팅 보트의 문제인데 지금 이 국민들이요 이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은 두 야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가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생 현안과 관련한 올바른 해결책을 내는 정당이 되겠다 그래야 되지 계속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선거 유세 때도 보면 맨날 두 당 물고 늘어집니다. 이거는 참 옳지 않습니다. 선거 전까지는 괜찮은데 선거 이후에는 선거 때도 저는 저것만 가지고는 저는 정말 두 당에 대한 염증이 세니까 저게 약간의 득표로는 연결되고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그 의지는 저래가는 너무 부족하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처럼 이 국민의당이 이번에 제3당이 되고 뭐 약진을 하고 뭐 참 정말 그렇지만 그러나요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만 지금 국민으로부터 배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서유럽 국가도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조가 그렇다. 그럼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사적인 대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랬으면 새로운 말하자면 국정운영 방안, 즉 새로운 이념과 정책에 의한 국정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옛날 얘기 계속 하니까 배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와 공화당의 트럼프와 또 샌더스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그걸 말하는 거고 심지어 이 스페인 같은 데서는요 포데모스라고 하는 신생 정당이 지난 이 12월 달인가 선거에서 불과 창당한 지 2년 만에 안 되는데 2년밖에 안 되는데 69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고 이름이 좀 그거 한데 해적당이라고요.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해적당이 독일에서는 아주 지금 녹색당을 이길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한 30여 개의 지금 지부를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새로운 말하자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뭐 캐스팅 보트 하느니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대 정신을 담지해서 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또 국민이 어려워하는 말하자면 양극화, 뭐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 복지 문제 이런 데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네. 저는
국민의당은요. 예. 캐스팅 보트로서보다는 호남 세력을 대표한다. 지금까지 호남 세력이 항상 누구를 통해서 대표가 됐었거든요. 친노를 통해서든지 친문을 통해서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호남 독자적인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예. 호남의 목소리는 다 숨겨버리고 항상 호남은 진보적인 목소리만 나오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요. 하나 또 분명한 거는 정권 교체와 국회 선거는 다릅니다. 자꾸 정권 이게 이겼으니까 정권 교체가 바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국회는 국회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국회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눈앞에 다가온 걸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보세요. 17대에 그 좌파가 아주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18대 어떻게 됐어요? 81석으로 떨어지고 대선에서 17대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저런 오만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또 이 새누리당의 오만한 이 과거를 다시 밟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저는 김경록 대변인의 말씀에 굉장히 실망했는데 좀 더 좀 성숙한 네, 뭐 아직 모습을 그게 당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을 네, 테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네. 그러면 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상당한 힘을 받았다. 이런 네. 분석이 좀 우세하단 말이죠. 네. 좀 네. 달리 보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된다. 네, 개헌을 하고요.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해서 이혼 집정제 개헌으로 해서 지금 만약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혼 집정제 체제라면은 지금 이런 선거에서 내각은 붕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의회주의라면 대통령 그렇게 제도니까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혼 집정제를 통해서 대통령은 국방 안보 뭐 이런 통일 이런 걸 책임지고 그 다음에 내각에서는 내치를 책임지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권력 구조 체제도 한번 개편도 논의해봐야 된다. 논의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분위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요. 그 이원 집정부제 말하자면 이 안보, 통일, 외교를 전담하는 대통령과 또 내치를 경제 담당하는, 등등 예. 하는 이 국무총리, 뭐 수상이라 하든지 이래 있는 게 좋다고는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헌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이걸 추진하려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할 거고 또 야당은 아이고 뭐 이참에 한번 권력 한번 잡아보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개헌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잘 안 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총선 전에 배수진을 쳤단 말이죠. 네. 참 애매한 평가를 내리기가 애매한 결과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이제는 뭐 서울에서 호남 바람이 부는 거를 차단한 것이 자기의 기능인 자기로서 했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정말 이연령 비연령식의 해석이고요.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 우파들이 여당의 등을 돌려서 졌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호남에서 진 거는 분명한 거예요. 가장 예. 분명한데 졌으니까 진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거는 문재인 본인의- 대표가 할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건 패배를 했더라면 그 패배 책임이 문 대표한테 돌아갈 수 있었지만 예. 승리를 했는데 승리의 책임이 이제 김종인 대표 거란 말이에요. 승리의 공은 네, 승리의 공은 예. 김 대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 당도 지금 말하자면 친노 친문 운동권이 한 세력이 있고 그 반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반대 세력이 지금 김종인 대표가 있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 자리를 완전히 장악한 거니까 그 양파 간의 갈등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김종인 대표를 또 영입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공 아닙니까?
그건 지나간 얘기죠. 지나간 얘기가 네, 이미 지나간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영입했지만 결국 김종인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는 걸 계속 보여줘 왔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의 결과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 바지 사장이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제는 네,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개헌에 대해서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요. 김종인 대표도 개헌을 찬성하는 분이고 박지원 의원도 찬성하는 분이고 또 김무성 대표도 찬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아닌 말로 그 이혼 집정제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이유가 없죠.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회, 이런 정치 또 이런 대통령 중심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희망 하기는 없습니다. 희망 없다. 네. 사실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불안한 동거 그런 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이건 또 개인과도 좀 관련된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합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국민이 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는요, 그 호남이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뭐 정계 은퇴하겠다, 심지어 대선 출마 안 했다. 근데 이번에 일단요, 그걸 뭐 수치로 따질 일은 아니고 호남이 하여튼 이 더민주당을 버린 겁니다. 그랬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더민주당이 어쨌든지 제1야당이 됐고 이 사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잘못한 거는 많이 있지만 예. 또 뭐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라 하더라도 어쨌든지 정치는 또 결과가 중요하니까 제1당이 됐으니까 저는 이 앞으로 문재인 대표의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 김종인 대표가 뭐 이분의 제1당이 되고 뭐 또 말하자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표를 해서 공이 크니까 네. 뭐 앞으로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혼 말씀 집정제 알아서. 예, 예. 네. 저는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예. 저는 그래서 너무 시기를 못 박는 건 안 됐지만 이분 연말 되기 전에 심지어는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예. 말하자면 이 국회가 새 국회가 20대 국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또 당이 수습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끝났고 쉽게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비례대표 2번도 받고 뭐 이랬던 거 아닐까요? 예, 그랬기 때문에 물론 밀려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 안 했으면 좀 겸손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이 양반의 이 험이 말하자면 이른바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2번 한 거, 그다음에 또 요즘 뭐 검개 사건 아니십니까? 네. 이거 사실 야당 대표로서 또 야당 정치인으로서 특히 정치인으로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나라의 야당인데 야당의 대표가 그런 거 처신한 분을 야당 예. 대표로 계속 두고 그 당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는 뭐 저는 아주 앞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당은 예. 더민주당은 이번 이 국회 끝나고 19대 국회 끝나고 20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또 당 또 전당대회에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지금까지 말하자면 더불어당을 주도해왔던 세력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전 지도부도 구성하고 뭐 결정해 나가라고 봅니다. 근데요, 정치라는 건 어디까지나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이제 그 힘의 쉬프트가 생겨서 김종인 대표가 당 대표로서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친문 쪽에서 김종인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순간 당은 아주 심각한 자정질환과 내분에 빠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분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안 물러나더라도요. 안 네. 물러나더라도 이른바 친노 주류 세력들과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대단히 크죠, 지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친문 세력과 지금 그 반대파. 그러니까 그 반대파도 지금 세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기 뭐 여러 계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비문계가 상당히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의 그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그럼 한 가지만 저희가 마저보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대권 경쟁으로 바로 이제 분위기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여권 내에서는 사실 지금 여권 잠룡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거의 초토화 수준이란 말이죠. 또 야권은 너무 또 많아요. 네. 지금 어떻게 이게 좀 대권 경쟁이 좀 이루어질 거로 예측하십니까? 예, 그건 참 어려운데요. 여권은 네. 말하자면 새누리당은 상당 기간 동안은 대권 주자가 저는 현실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당대회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활동을 해가면서 또 그래 하는 게 좋고, 지금 뭐 당이 참패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급 인사들은 다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 가봐야 누가 묵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다음에 야권은 이 대권과 관련해서는 정말 자원이 저는 굉장히 풍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국민적인 흥행도 하고 또 좋은 후보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또 좋은 정책도 개발해내고 하더니 야권은 앞으로 대선의 준비를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쟁하다 보면 뭐 불협화음도 나오고 뭐 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뭐 구룡 뭐 팔룡 네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많은 것이 그 당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나? 예.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여당이 문제인데 야당은 많으니까 뭐 자기네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올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대 때 DJ가 15대 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15대 대통령에서 당선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 상황이 저렇다고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오세훈 씨나 김문수 뭐 네. 이런 분들이 대권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거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요.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도 지금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분도 다시 살아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야당이 좀 일사분열하게 제대로 좀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은 여당 내에서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내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요. 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요즘 대표 그러지만 그 명칭은 편의상 선거입니다. 비상시기에 이 위원장.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좀 수습해달라 그래서 온 분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취지를요, 이 양반 자신이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하자면 스스로 아름다운 무슨 퇴장을 하더라도 그래야 되지, 뭐 밀려나고 그래서 하면 피차한테 안 좋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총선 여야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무서운 민심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